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드디어 프랑스 혁명 뒤에 있었었던 자유주의의 확산,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민족주의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진행되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바로 그것이 이제 전 유럽에 어떻게 조금씩 파급을 하게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봅시다. 자, 3번. 나폴레옹 전쟁과 혁명의 이념의 확산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총재정부는 바로 기존에 있었던 테미도르의 반동에 의해 가지고서 바로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하고 그 다음에 온건파가 이때 당시에 권력을 잡아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해 나갔던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 이 총재정부가 능력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다 보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국민들이 이 총재정부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국내적으로 또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세력도 분명히 있었고, 왕당파 이런 세력들이,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바로 혁명을 더 과격하게 끌어나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가 이제 막 테러를 벌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이런 혼란에 프랑스 시민들이 엄청나게 질리게 되었을 때 바로 나폴레옹이 등장했던 겁니다. 바로 나폴레옹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폴레옹 결과적으로는 이제 쿠데타, 즉 군사 장변을 통해 가지고서 권력을 잡아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나폴레옹은 교과서에 이제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 제1통령으로서 바로 공화정을 꾸리게 되는데, 이 나폴레옹은 제1통령, 제2통령, 제3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1통령의 자리를 나폴레옹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제1통령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제1통령으로서의 나폴레옹은 바로 국가 시스템을 나름대로 개편하게 됩니다. 바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고 프랑스 은행, 즉 우리나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한국은행과 같은 것이죠. 프랑스 은행을 만들었으며, 그 다음에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고대 로마의 헌법은 당시에 유스티아누스 법전으로 완전히 이제 집대성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중세 시대를 거쳐 가지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다가 바로 나폴레옹 당시 때에 그 시대에 맞게 고쳐지면서 각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의 법전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좀 더 개편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거기다 프랑스 이념의 내용까지 포함시키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 내용에서는 법앞의 평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과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후에 근대 유럽에 있는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바로 국가의 법전 자체를 그런 방식으로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근대 법 체계가 드디어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국민교육이 제대로 시행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됐었지만 문제는 이런 것은 나폴레옹의 업적이었었고요. 하지만은 당연히 이 나폴레옹의 통치에 대해서 니는 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난리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폴레옹을 되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싸구리다, 체포하고 언론도 함부로 욕하면 가만 안 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통제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투옥, 언론 통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여론을 조작하고 그거에 따라서 독재를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독재를 했는데, 독재를 하면서 시행했던 모든 정책들이 전부 다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넘쳐 흘렀던 것이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나폴레옹은 그런 국민들의 지지를 자기의 권력 연장에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즉 국민투표를 벌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종신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국민들 찬성하면 투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국민들이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전부 다 나폴레옹이 종신통령이 되는 것을 인정해줍니다. 종신통령, 즉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인정받았던 나폴레옹은 근데 얼마 후에 나중에 가서는 이 종신통령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내 뒤를 이어가지고서 바로 나의 자리를 이어나가는 국왕과 같은 모습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나폴레옹은 이때 당시에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르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역시 국민들에게 물어봅니다. 바로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위대한 영광을 만들어낼 테니까 국민들이요, 내가 황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부 다 지지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전부 다 지지를 해준 거예요. 때문에 국민투표에 입각해가지고서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는 이 나폴레옹은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혁명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전 유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전쟁을 벌였는데,
정말 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유럽의 각국의 군대들을 전부 다 미친 듯이 다 박살을 내가지고서 다 이제 장악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어요. 뭐 자기 형을 다른 나라의 왕으로 만든다든가 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거의 전 유럽은 바로 나폴레옹의 소나기에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옛날에 제국이었던 곳들은 전부 다가 아주 그냥 쪼그라들어 가지고서 나폴레옹에게 벌벌 기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나폴레옹이 유일하게 제압을 하지 못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이때 당시 나폴레옹의 군대가 육군이 강했기 때문에 영국으로 상륙만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문제는 뭐냐? 트라팔가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해군이 그만 영국의 해군에게 패배를 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영국을 침략하지 못하게 되자 여기에 열받았었던 이때 당시 나폴레옹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 영국을 바로 굶겨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유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절대로 영국과 교류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른바 대륙 봉쇄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영국은 이때 당시에 유럽에게서부터 원료를 수입하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수출하거나 하는 것을 못하게 될 테니까 경제적으로 힘이 약화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영국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나폴레옹은 계산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국은 생각보다도 그다지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영국은 유럽과 교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식민지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 식민지들과의 교역에서 많은 이익을 이미 얻고 있는데 유럽 정도 떨어져 나가봤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영국은 이때 당시에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도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긴 했었지만은 영국보다는 좀 뒤처졌었거든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영국은 무한대로 물건 같은 것들을 막 생산해 가지고서 자국의 수요를 맞춰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굳이 유럽에게 판매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오히려 손해가 됐던 쪽은 바로 유럽 각국들이었습니다. 영국산 물품들이 나름대로 품질도 좋고 그 다음에 양도 많고 값도 싸고 한데 이것을 전혀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각국이 바로 나폴레옹의 명령, 이 대륙 봉쇄령을 어기려고 했었지만 그때마다 나폴레옹이 바로 응징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면으로 이제 저항을 하면서 바로 영국과의 교역을 실시했었던 나라가 바로 여기 보이는 러시아였었습니다. 이 러시아가 바로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과 교역을 하게 되자 이 러시아를 그냥 냅두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여러 개의 유럽 국가들이 바로 이걸 본따 가지고서 나폴레옹의 명령을 거부할 거라고 생각한 나머지 나폴레옹은 이때 당시에 전 유럽에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건 병사들 총동원해가지고서 한 70만 대군인가 이렇게 동원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러시아를 침공을 하고 갔는데 근데 러시아의 무서운 겨울을 만납니다. 또 한 가지, 유럽 전체에 있는 모든 국가를 다 합쳐도 러시아 땅덩어리의 반도 안 돼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 이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바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갔었지만 동쪽으로 가도 러시아 영토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자면요, 이 러시아가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끝까지 저항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겨울까지 닥쳐가지고서 나폴레옹의 군대의 상당수가 얼어 죽거나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이 나폴레옹은 더 이상 싸울 방도를 잃게 돼가지고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귀국을 하게 됐었던 이 나폴레옹이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유럽의 각국의 국가들은 다 같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서 나폴레옹의 뒤통수를 팍 쳐버립니다. 공격을 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이 싸움에서 그만 나폴레옹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러시아 원정 실패 후에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서 나폴레옹 그래도 옛날 프랑스의 바로 황제로서 자리를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줘가지고 바로 엘바 섬이라고 하는 곳에 통치자로서 이때 당시에 보내줬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때 당시에 이 영국과 프로이센이라든가 오스트리아와 같은 여러 개의 나라들이 나폴레옹을 내쫓았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신나가지고서 축배를 두면서 이후에 유럽의 국경선을 어떻게 정할까 막 이걸 가지고 막 논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합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프랑스의 혁명의 가치가 많이 사그라들게 된다는 것을 프랑스 시민들이 알게 됐던 거예요. 왜? 프랑스 자체에 바로 옛날 없어졌었던 부르봉 왕조, 프랑스의 국왕 왕조가 다시 복귀가 됐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눈치가 빨랐던 나폴레옹이 이 사실을 알고서 엘바 섬에서 탈출해요. 그래가지고서 바로 프랑스로 복귀하게 되니까 옛날 나폴레옹의 부하였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 순식간에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를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다시 한번 프랑스를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유럽 연합군은 완전 깜짝 놀랐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 나폴레옹은 이제 힘이 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각국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바로 우리 전부 다 편안하게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딱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유럽 연합군이 다시 한번 나폴레옹을 공격을 하게 되었었고 워털루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그만 나폴레옹이 패배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은 이때 당시에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멀리 유배를 가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유해만 돌아오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폴레옹이 이때 당시 몰락을 하게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폴레옹 전쟁의 바로 성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프랑스 혁명은 바로 시민들에게 즉 제3계급에 해당되는 국민 대다수들에게 자유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농노와 같은 자세로 바로 국가의 통치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귀족의 통치 같은 것을 받으면서 바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삶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자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었어요. 때문에 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내세웠었던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공격하러 갔을 때 전 유럽에 있는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인들은 나폴레옹의 침략을 두 팔 벌리면서 환영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창기에는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끌고 갔었던 프랑스 군대가 유럽 전역에다가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적인 이념을 열심히 설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나폴레옹이 분명히 입으로는 자유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일에서 전부 다 프랑스 우대로 하고 프랑스가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일 같은 것들을. 자,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 있던 모든 자유주의자들이 이때 당시 나폴레옹에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바로 실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각국을 공격하러 갔었을 때 그 각국에서 바로 나폴레옹의 군대에 끝까지 싸움을 하다가 바로 우리가 같이 뭉쳐가지고서 나폴레옹과 싸우는 것이니까 같이 동지애를 느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들끼리 이때 당시에 일종의 민족의식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각 지역에서는 나폴레옹의 군대에 저항을 하는 과정 중에서 민족주의가 대두되면서 바로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몇몇의 민족들을 구성하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나폴레옹 시대가 끝난 뒤에 유럽의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여기 보이는 빈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다시피 이 빈체제라고 하는 것은 유럽 질서를 복고주의에 입각해서 바로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유럽의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서 바로 논의를 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공식적인 협상 같은 것을 잘 벌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럽의 대표들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맨날 술 마시고 무드에 열고 잔치만 열면서 실제로는 서로 협상할 때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서 은밀한 암실 같은 곳에 가서 은밀한 공간에 가지고 거기에서 몇 가지 서로 조율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유럽의 국경선들이 옛날 프랑스 혁명의 이전 시기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럽의 각국들이 바로 이전 시기로 돌아갔었던 유럽의 국경선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로 유럽의 질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빈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빈체제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당시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었던 메테르니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내용은 여기 보이다시피 영, 러, 오, 푸와 같은 그런 국가들이 프랑스 혁명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도 없었고 나폴레옹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들을 막는 과정에서 등장했었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존에 있었던 바로 세계로 돌아가려는 과정 중에서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과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전부 다 바로 억압을 하자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든 혹은 민족주의든 전부 다 이때 당시에 대대적인 탄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바로
점차 세계가 진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강력한 국가들이 막아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대세를 절대로 흐트러 놓을 수는 없었었죠. 그 대표적인 그 변화의 흐름이 프랑스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자유주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프랑스의 자유주의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존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즉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한다고 했잖아요. 즉 개인의 자유와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권은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사상은 나폴레옹 전쟁이 펼치는 과정 중에서 전 유럽에게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기존에 귀족이라든가 왕족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던 국가의 지배계층의 자리를 국가에게 어느 정도 많은 양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는 시민계층에게도 그 권리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보다도 시민들의 선거권을 확대해달라는 것에 요구를 많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주장 자체가 바로 빈체제의 입각에서 봤을 때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체제는 이것을 억압했고 당연히 자유주의는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빈체제의 저항. 자, 그런 과정 중에서 프랑스에 복고 왕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루이 16세의 후손은 아니지만 루이 16세의 친척에 해당됐던 건 사람들이 당시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부르봉 왕조, 기존에 이제 프랑스의 왕조 이름이 부르봉 왕조였었거든요. 부르봉 왕조를 복구를 하게 돼요. 물론 이 복구가 되게 되는 데에는 유럽 각국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르봉 왕조는 프랑스 혁명의 대세의 흐름을 완전히 어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의회는 만들어는 줬었어요. 자, 그렇긴 한데 바로 그 의원들을 뽑는 선거권 자체의 제한을 너무 축소시켜 놨던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들고 일어나고 있었던 자유주의적인 운동을 엄청나게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바로 이것을 엄청나게 탄압을 하는데 가장 앞장섰었던 사람들이 혁명에 대한 가장 반감을 갖고 있었던 이런 왕족이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왕이었던 샤를 10세가 바로 가장 앞장서 가지고서 억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당연히 이거에 대한 저항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파리 시민들은 나폴레옹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도 바로 옛날로 프랑스를 돌리려고 했던 국왕을 자기들의 국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켜요. 이게 바로 여기 보이는 7월 혁명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7월 혁명을 딱 일으켜가지고서 왕을 내쫓으면 공화정이 돼야 되는데 이 프랑스가 공화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프로이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지금 당장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왕을 내쫓고 다시금 공화정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유럽 각 지역에서 바로 프랑스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대프랑스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시민들의 편에 서가지고서 그래서 바로 프랑스를 바꿔나가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 노력은 나중에 현재의 프랑스 왕을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음모를 좀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이긴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나중에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의 아들도 이때 당시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둘 다 프랑스 왕족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프랑스 왕족 출신에 해당되면서도 혁명에 호의적인 사람이 프랑스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은 이것을 적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시민의 왕이라고 불렸었던 바로 프랑스 왕조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가 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보이는 루이 필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루이 필리프는 바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서 프랑스의 국왕이 돼요. 국왕이 되고 국가 시스템을 입헌군주제로 만듭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들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확실히 샤를 10세 때보다는 훨씬 더 선거권 같은 것을 많이 넓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때 당시에 아무리 루이 필리프가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시민계층 자체가 아예 힘이 없었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산업혁명이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본격화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일했었던 시민층, 즉 부르주아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노동자 계층, 즉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렸었던 그런 사람들이 점차 그 세력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들의 세력 자체가 점점점 힘이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요구하기를 아니 부자에 해당하는 시민계층만 투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좀 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니 돈 많은 사람만 세금 투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일반 평민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이때 당시에 선거권 확대 같은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바로 상황이 이런 사람들의 힘이 점점 세지다 보니까 딴 건 몰라도 확실히 투표권의 확대, 선거권의 확대의 경향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7월 혁명이 성공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자 당시에 오스만 튀르크의 치하에 있었던 그리스 지역이 바로 대대적으로 이때 당시에 오스만 튀르크에 저항을 했고, 유럽의 지식인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게 되면서 이 영향으로 이때 당시에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네덜란드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벨기에 지역에서도 이때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벨기에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은 맞는데, 네덜란드 지역은 주로 신교를 믿고 벨기에 지역은 주로 카톨릭을 믿었었어요. 그런데 신교를 믿었던 쪽에서 카톨릭을 믿었던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카톨릭에 대한 그런 억압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벨기에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반감이 심했었는데, 그런데 프랑스에서 7월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듣게 되자 벨기에도 여기에 저항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에 독립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번엔 2월 혁명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루이 필리프가 굉장히 나이가 많아가지고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 선거권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기준이 그다지 많이 넓혀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루이 필리프가 좀 더 기민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선거권을 시간이 흘러가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분명히 시민들의 지지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루이 필리프는 그런 주변 머리가 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시행했었던 그런 바로 통치 방식보다도 옛날에 시행했었던 그런 선거권을 부여했었던 기준보다도 그다지 많이 확대되지 않은 그런 형태의 선거권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 같은 것을 보여주게 되자 이거에 대한 저항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 선거권의 기준은 국가에게 세금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치느냐, 이게 기준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때 당시에 처음에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루이 필리프가 약간 좀 오기가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이거에 대해서 이 말을 안 들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자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은 다시 한번 뭉칩니다. 뭉쳐가지고서 거리에 바리게이트 같은 것이 막 쳐지면서 바로 혁명 전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문제는 7월 혁명으로 왕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자기를 내쫓기 위해서 시민들이 바로 바리게이트를 쳤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끝이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루이 필리프는 바로 스스로 퇴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프랑스는 바로 공화정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더 이상 이제 왕이 없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에 걸쳐서 바로 이 2월 혁명의 시대 때에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서 드디어 프랑스는 진정한 의미에서 몇 세 이상의 바로 성인 남성에게만, 여성은 이제 좀 더 나중에 가서야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성인 남성들만 투표권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국가의 수반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프랑스 사람들은 국가의 대통령을 누굴 뽑을 것인가를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갑자기 바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바로 나폴레옹과는 멀지는 않은 친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자기가 나폴레옹의 친척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루이 나폴레옹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이상한 조합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옛날 나폴레옹 시대 때의 프랑스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자기가 재현하겠다고 딱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때쯤에 바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 갔었던 나폴레옹이 죽어가지고서 그 유해가 프랑스로 전달이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이가 좀 먹었었던 그런 프랑스의 사람들은 옛날 나폴레옹 시대를 생각하면서 나폴레옹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오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프랑스 사람들이 바로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폴레옹의 친척이었던 루이 나폴레옹에게 거의 몰표를 줘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루이 나폴레옹이 이때 당시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자 이 프랑스와 인접해 있었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에게도 바로 혁명의 물결이 넘어가게 됩니다. 프로이센에서는 3월 혁명이,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서도 3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2월 혁명인데 얼마 후에 3월 혁명이죠? 당연히 혁명이 전파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의 결과 바로 이때 당시에
빈체제를 지키고 있었던 메테르니가 이 3월 혁명에 밀려가지고서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빈체제는 사실상 이제 완전히 와해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영국의 참정권 확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영국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옛날에 청교도 혁명이 있긴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공화정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크롬웰 때 그다지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원들을 뽑는 데 있어서 이들의 경우에도 바로 재산에 입각을 해가지고서 바로 국가에게 얼마나 세금 많이 내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선거권과 그 다음에 피선거권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던 것이에요. 일반 남성들은 혹은 일반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선거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청교도 혁명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당연히 성공했습니다. 자, 성공을 하다 보니까 비록 영국 국교회가 영국의 종교이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당시에 청교도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영국 안에서는 옛날부터 카톨릭을 믿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일랜드 지역 같은 경우에 카톨릭 교도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아일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을 믿었던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에 저항을 해가지고서 반란을 일으켰던 경우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국 전역은 청교도 계통에 해당되는 사람이 권력을 잡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카톨릭에 대한 박해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쯤에 가서는 카톨릭 교도에 대한 종교를 이유로 해가지고서 박해하는 것을 폐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에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었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촌에서 떠나섰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직장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직장 갈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혼자 가가지고서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조금이라도 벌어먹기 위해서 여성들과 그 다음에 아이들도 이때 당시에 공장에 기계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일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애들도 가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했고 어머니도 가서 열심히 일을 했었어. 네.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도 그 여성들의 경우에도 바로 이제 공장에 가가지고서 굉장히 이른 시간서부터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밤 8시 뭐 이렇게까지도 계속해서 일만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애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애들이 뭘 압니까? 기계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런데 그런 애들이 만약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말 잘 안 듣는 그런 애들한테 매가 약이다 이러면서 공장 주인은 감독관 같은 사람들 시켜가지고서 그런 애들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갔었던 생활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벌었던 돈 자체도 그다지 많은 돈을 줬던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노동자들 전부 다가 정말 비참한 삶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국의 의회 쪽에서는 바로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영국 국민들이 이런 식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장 공장 주인들이 좀 임금 좀 올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딴 건 몰라도 어린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녀자들은 일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좀 최대한 많이 줄여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적어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이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갖게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아예 법적으로 어린이와 그 다음에 부녀자가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 자체를 아예 줄여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부터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이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전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거권의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1차 선거법이 개정됐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도시에 일정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돈 조금 있는 뭐 동네 가게 아저씨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건 사람들이 돈 좀 조금 벌었었던 분들까지도 바로 참정권이 확대가 될 정도로 영국의 참정권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가 확대됐던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부패선거구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돼요. 지형의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유권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구역으로 묻어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권자가 한 100만 명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100만 명이 있는 곳은 옛날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지역에서는 바로 국회의원을 한 명만 뽑았어요.
근데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바로 지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뭐 바다가 되어버렸던 그런 지역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유권자들의 숫자가, 투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100만 명이 뽑혔던 건 지역과 그 다음에 50명 정도밖에 투표할 사람이 없었던 건 지역이 똑같이 국회의원을 한 명씩 뽑았던 겁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너무 많이 인구수가 차별이 나는 곳의 경우에는 이제 인구 분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서 아예 대표자를 뽑지 않거나 아니면은 유권자를 다른 여러 개의 그런 이제 유권자의 숫자가 되게 적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지역을 통합을 해 가지고서 한 명의 의원을 뽑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권력이 훨씬 더 세질 것이고 영국의 농업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영국의 지주계층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지주계층들이 있었던 지역에 살고 있던 의원들이 영국 국회에 훨씬 더 많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도시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됐는데, 그런데 이것을 영국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데에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랬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부패 선거구를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그렇게 해서 폐지됐었던 그런 국회의원 자리를 도시 지역에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영국의 바로 국회의원 선거가 좀 더 합리성을 띠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영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투표권이 확대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바로 노동자들까지도 이 투표권이 전부 다 지급되지 않았거든요. 왜 노동자들까지도 투표권이 지급되지 않았었느냐? 노동자들은 가가지고 일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놈의 교육을 받습니까? 근데 문제는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책을 어떤 것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투표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짐승들에게 투표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노동자들이 아무한테나 막 그냥 투표를 해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아무가 정말 나쁜 놈이거나 아니면 영국 자체를 망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어떡한단 말인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바로 공교육이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바로 노동자 계급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영국 국회에다가 보내야지 노동자의 권익이 좀 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냈던 것입니다. 자, 이래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노동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뭉쳐 가지고서 이른바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벌여요. 이 차티스트 운동은 이른바 인민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었거든요. 즉 노동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투표의 방식은 보통 선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즉 성인 남자 일정 정도에 해당하는 나이를 먹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숙한 성인 남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바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투표권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밀 선거, 누구에게 바로 투표를 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뭐 나중에 보복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바로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이런 시스템으로 바로 영국의 투표를 바꿔야 한다라고 열심히 주장하고, 그 다음에 시위를 하고 선거권 확대 운동을 열심히 벌이면서 런던까지 막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들은 해산당합니다. 영국은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시대의 변화가 그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영국 정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비록 차티스트 운동이 실패를 하긴 했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로 여러 차례에 걸친 참정권의 확대 결과 나중에 가서는 모든 영국의 일정 정도 이상에 해당되는 나이를 갖게 됐었던 남자면 누구나 바로 투표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원칙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여성들도 바로 어느 정도의 투표권이 점차 주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가선 세계 제2차 대전이 있고 나선 여성들에게도 완벽하게 바로 이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19세기 들어와서는 영국은 그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하게 되거든요. 근데 당 자체가 보수당이라고 하는 당과 그 다음에 자유당이라는 당으로 갈라져. 자, 보수당이라고 하는 당과 자유당이라는 당으로 갈라져서 이 보수당과 자유당이 서로 정책 대결을 하면서 일종의 의원 내각제에 입각한, 영국 국왕은 그대로 있지만
여러분들 알죠? 예전에 영국 국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다고요. 그러기에 따라서 영국 국왕 계속해서 존재하긴 하지만은 당시에 바로 그 국가의 통치는 의원들이 자기네들끼리 대표 뽑아가지고서 행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그 행정부에 입각해가지고서 국가를 다스리는 시스템을 펼쳤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보수당과 그 다음에 자유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서로 치열한 정책 대결을 통해 가지고서 국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체로 봤을 때는 몇 개 소수 정당이 있긴 했겠지만 큰 당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보수당과 자유당 중심의 양당제에 입각한 의회 정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본주의가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산업자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산업혁명에 의해서 자본가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기 때문에 산업자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바로 해외 식민지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이 말 그대로 정말 전 세계로 그 식민지를 확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장악했던 식민지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영국이 차지했던 영토 전부 다가 모두 다 한꺼번에 해가 지는 영역이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영토들을 이때 당시에 식민지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별명이 있잖아요. 바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여러분들. 근데 그때가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측면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번 자유주의의 확산. 1번에 나폴레옹 전쟁과 혁명 이념의 확산에서는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까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하나, 통용정부에서는요 1799년이죠 나폴레옹 빈칸에 적겠습니다. 나폴레옹 박스치고 나폴레옹이 군사정변 밑줄. 자, 반대표를 제거하며 동그라미 1번 제1통령으로 권력을 장악합니다. 동그라미 2번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고 동그라미 3번 프랑스 은행을 설립합니다. 동그라미 4번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죠. 여기에서 법 앞에 평등,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와 빈칸에 적겠습니다.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근대 법체계를 확립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동그라미 5번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국민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우기 위해서 프랑스어와 프랑스 역사 같은 것을 교육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실제로는 동그라미 1번 언론 통제와 동그라미 2번 투옥 같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서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나폴레옹에게 유리한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유리한 여론이 만들어진 것을 이용해가지고서 동그라미 3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국민투표로 종신 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역시 국민투표로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동그라미 2번 별표 하나. 전제는 동그라미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국민투표. 자, 국민투표를 통해 황제로 등극하고 동그라미 2번 영국을 제외한 유럽을 전부 다 제패합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에게 패배해서 영국은 점령하지 못했지만요. 자, 동그라미 3번 영국 견제를 위해서 대륙봉쇄령이라고 하는 조처를 취했었죠. 오른쪽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대륙봉쇄령을 러시아가 위반했었죠. 때문에 이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서 러시아 원정을 실시하는데 털렸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또 빈칸에 적겠습니다. 빈칸 3개에다가 전부 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위반으로 러시아 원정 실시, 그리고 또 러시아 원정 실패 후 유럽 연합군에 패배하면 몰락, 밑줄 쫙 씁니다. 그래서 엘바선 밑줄 했지만은 오른쪽 끝에 탈출하여 복귀 밑줄. 하지만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몰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영양에서는요 바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영양 중요하죠. 별표 한 개만. 자, 정복전쟁 과정 중에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유럽에 전파하면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자유주의. 나폴레옹의 침공에 각국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대두하게 됩니다. 네, 별표 한 개만. 빈체제에서는요 배경에선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유럽 질서를 재편하고자 빈칸에 적혔습니다. 복고주의에 입각해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논의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주도했었던 오스트리아의 수상의 이름이 바로 메테르니히입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만한 역시 빈체제. 내용에서는요 이걸 주도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영국, 그 다음에 러시아,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프로이센 등이 주도해서 유럽의 정치적 상황을 빈칸에 적혔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 시대로 돌리려고 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바로 자유주의와 빈칸에 적혔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 탄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번 프랑스의 자유주의에서는 별표 하나 빈칸에 적혔습니다. 자유주의. 자, 동그라미 1번 개인의 자유와 권리. 동그라미 2번 재산권을 지키려는 사상입니다. 동그라미 다시 한번 넘버링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나폴레옹 전쟁으로 유럽 전체에 이 자유주의가 확산됐었죠. 동그라미 2번 시민계층이 자유주의를 수용하여 선거권, 빈칸에 적겠습니다.
선거권 확대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빈체제의 탄압에 저항했습니다. 대표적인 저항 중에 하나가 바로 7월 혁명이죠. 별표 1개 반. 자, 왕정 복고 이후에 부르봉 왕조 샤를 10세의 자유주의 운동 탄압, 의회를 해산하거나 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집회와 언론의 자유 같은 것을 제한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열받았던 파리 시민들이 쫓아버렸죠. 자, 혁명으로 샤를 10세 축출 밑줄. 동그라미 1번 루이 필리프를 시민의 왕이라고 불렸었던 루이 필리프를 이때 당시에 왕으로 세웁니다. 동그라미 2번 입헌 군주제 헌법을 마련합니다. 동그라미 3번 자 다시 한번 동그라미 2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입헌 군주제 헌법 마련. 동그라미 3번 산업혁명 진행으로 시민 노동계급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선거권 확대 요구를 했습니다. 동그라미 5번 그리스 빈칸에 적겠습니다. 그리스와 벨기에의 독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별표 1개 반. 2월 혁명에서는요,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밑줄 치겠습니다. 선거권 확대 요구. 하지만 여기에서 루이 필리프가 거부하게 되자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나게 됐고, 루이 필리프는 스스로 황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루이 필리프의 퇴위. 동그라미 2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공화정 수립. 동그라미 3번 성인 남성 선거권 부여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루이 나폴레옹이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었던 공화정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되죠. 하지만 루이 나폴레옹도 나중에 다시 한번 나폴레옹을 따라서 황제로 스스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동그라미 5번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으로 이때 당시에 메테르니히 추방. 그러면서 빈체제가 붕괴가 되고, 동그라미 6번 프로이센의 3월 혁명에다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어야 되는데 이거 5번으로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자, 오타입니다. 영국의 참정권 확대 운동,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었는데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카톨릭 교도에 대한 차별했었던 것을 폐지했었고요. 동그라미 1번 밑줄 치겠습니다. 카톨릭 교도에 대한 차별 폐지. 동그라미 2번 어린이와 부녀자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바로 공장법. 자, 그리고 이런 것을 제정을 했었어 가지고서 바로 좀 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었던 측면이 있었었죠. 그리고 별표 1개 반 선거권을 확대합니다. 바로 제1차 선거법 개정으로 동그라미 1번 도시 상공업자 계층까지 참정권을 확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정 빈칸에 적겠습니다. 일정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선거권 부여가 확대가 됐던 것이죠. 동그라미 2번은 빈칸에 적겠습니다. 부패 선거구, 위에 부패 선거구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친 선거법 개정으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노동자 계층까지 선거권이 확대가 됩니다. 별표 2개 차티스트 운동. 자, 동그라미 1번 노동자들이 빈칸에 적겠습니다. 인민헌장, 보통 비밀선거의 원칙 등을 발표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선거권 확대 요구. 자, 선거권 확대 요구를 하면서 시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전부 다 정부에 박혀 실패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동자의 주장들은 바로 이후에 선거법 개정 때마다 계속해서 반영됐다고 좀 전에 또 얘기했었죠. 밑줄 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선거법 개정 때마다 조금씩 반영된. 네, 별표 하나. 19세기의 영국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보수당과 자유당의 중심에 양당제 의회 정치가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 동그라미 2번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고요. 동그라미 3번 해외 식민지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하는 별명을 영국이 갖게 되었고 이때가 바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에 올라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다음 시간에는 독일의 통일과 관련된 그리고 이탈리아의 통일과 관련된 민족주의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